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폐사한 가축이 누적 100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선선한 가을의 기운이 찾아온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폭염. 인간은 물론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게 고난의 연속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아니고 지구 가열하다, 글로벌 히팅이다. 지구 열탕화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온도 상승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온난화를 넘어서 열탕화 시대가 된 지금. 기후가 인류를 위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s climate breakdown begins, countries remain hell-bent on raising emissions. The phase-out of fossil fuels is essential and inevitable. Let's hope it doesn't come too late. 기후 붕괴의 시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재는 기본적으로 탄소 통조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안 좋은 것들을 흡수를 해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목재는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재료고 또 탄소 중립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목조 건축을 통해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목조 건축이 최근 들어 굉장히 각국에서 각광을 받고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나무를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토의 60% 이상이 산림인 대한민국. 그런데 뜻밖의 문제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목재는 현재 100%로 봤을 때 한 15% 정도 자급률이 있고요. 8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면은 안 된다. 그 나무를 베서는 그 자체가 환경에 대한 훼손이고 그리고 산림에 대한 훼손이라는 생각 자체, 고정관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풍부한 산림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을 알아보고 나아가 국산 목재를 활용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봅니다. 대전의 한 건축 현장입니다. 이 건물은 올가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느 건축물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나 철골조가 아닌 목재를 활용해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 지하층 빼고 나머지는 전부 목구조로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중목 구조의 기둥 형식과 보 형식을 갖춘 거거든요. 그냥 기둥 자체가 다 나무예요? 나무입니다. 다른 그 재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나무를 집성해서 만든 거거든요. 낙엽성이거든요. 국내산 낙엽성. 그래서 본드로 해서 이거 일일이 다 붙여서 압착을 시킨 다음에 일정 기간 그 압착돼 있는 본드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숙성이 돼서 현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건물이 높아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하중은 나무를 직각으로 여러 겹 이어붙인 특수 공법으로 극복했다고 합니다. 철골조나 철근 콘크리트보다 내진성에 더 신경을 쓴 것입니다. 이 건물은 7층으로 설계됐습니다. 완공이 되면 우리나라의 목조 건축물로는 최고층인 셈입니다. 그동안 목조 주택의 경우에는 많이 봐왔지만 건물 자체를 이렇게 목재를 활용해 짓는다는 것은 아직 생소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성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데요. 이거 흔히들 이제 이 철구조물,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이게 약하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데 약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좋아요. 이게 이 자체가 왜 그러냐면 유연성도 가지고 있고 또 강한 면도 가지고 있고요. 기둥도 2시간을 구조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한 거기 때문에 2시간 동안 불이 나도 안 무너집니다. 이거는. 목재 탄화 두께를 바탕으로 2시간 내화 구조 인정 시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화재에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목조 건축물의 경우 경제적 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지금 산림 피해목인데요. 뭐 산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산사태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피해를 입은 나무를 그 가공을 해서 건축 자재나 뭐 내장재나 아니면 이렇게 외장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재를 지금 저희가 요 회랑에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재활용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에 탄 나무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고. 네, 이거는 이제
이 활용 사례를 꾸준히 넓혀서 요 생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요 회랑에서만 사용하게 됐어요. 산불이 났다든지 산사태가 나서 잘린 피해목까지 건축 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조 건축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또 경제성도 확보하면서 나무가 콘크리트를 대체할 건축 자재로서 점차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목조 건축물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선수들의 짜릿한 승전고가 올린 파리올림픽. 더불어 눈여겨볼 것이 있었습니다. 에펠탑 아래에 있는 상드마르스 아레나 경기장. 수영대회가 열린 올림픽 수영장과 선수촌이 바로 목조 건축물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법령을 통해 건축 시 자국의 목재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레슬링 경기장으로 했던 그 경기장이 제가 알기로는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해체하고 그 거기서 나온 해체에 썼던 목재를 재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어서 그걸 다 재건축하면서 그 콘크리트 그 폐기물이 나오는 것보다는 목조로 짓고 오래 이용하다가 설사 100번 양보해서 그거를 다시 재건축하게 되더라도 목조는 다시 해체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대학의 기숙사로 18층 높이의 목조 건물을, 네덜란드는 21층의 고층 목조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높이가 무려 85m인 노르웨이의 초고층 목조 빌딩까지 이렇게 목조 건축물이 유행처럼 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간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목재에 대한 어떤 그 질감이나 어떤 시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좋은 이미지예요. 그다음 목재는 흡수와 팽창을 하기 때문에 실내의 조승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사실상은 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흔들리는 지진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강도적이거나 어떤 감성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매우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안정성을 입증받은 목조 건물은 인간의 감성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때문에요. 예, 그래서 교실도 여기 이불장을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얘들은 잠자는 애들이라서 친구라든지 이런 거 한물장,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편백나무로 그냥 이번판에 그냥 마무리를 했고. 벽도 아예 다 그냥. 네, 벽도 이제 다 나무로. 예, 엄청 다 했어요. 이렇게 네. 됐어요. 아 여기 다 수납함인 거네요. 네네. 이렇게 수납을 다 하는 다 거예요. 하고, 예. 칠판 게시판, 같은 게시판들도 이제는 이거 다 편백나무로 저희가 다 진행. 요거는 아크릴판이 아니고, 요거는 이불장이에요. 예. 이불장이라서 요렇게 이제 아이들 거 이불에 들어가 있어요. 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복도, 오르락 내리락하는 계단은 물론 교실 그리고 쉬는 공간 등에 바닥과 벽을 모두 편백나무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공기를 주고 그 이제 순환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이라든지 안정에 심신의 안정이 좋아진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느끼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한창 호기심 많은 나이의 아이들. 만지고 냄새를 맡는 등 오감이 발달할 시기의 아이들을 위해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더 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주고 싶고 안전과 그리고 저희들은 아이들한테 탄소 중립 교육이라든지 생태 전환 교육이라든지 항상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과 이런 좋은 공기를 주고 싶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목조 건축에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탄소 중립 때문입니다. 다른 철골조나 콘크리트조에서 사용되는 그 많은 재료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목재는 우리가 얘기할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그 흡수된 것이 목재 안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저장되는 것들이 좀 반대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는 배출을 하는 거고 하나는 저장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목재가 이용한 건축물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열을 가두는 가스로 작용해서 지구 표면을 태우는데요. 이렇게 지구의 온난화로 폭염, 가뭄, 기상이변까지 전 세계가 이산화탄소와 사투를 벌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일 기온이 40도를 넘는 폭염으로 인도에서는 열사병 증세로 입원한 환자가 4만 명이 넘고 사망자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미국 서부에서는 뜨겁고 건조한 날씨 속에 100여 개 안팎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서울의 2.6배에 이르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전 세계 지표면 온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더는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 Let's face facts. Extreme temperatures are no longer a one day, 1 week, or 1 month phenomenon. If there is one thing that unites our divided world, is that we are all increasingly feeling the heat. 지구 기온 상승폭이 곧 인류가 설정한 한계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기후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게 그리고 가장 앞으로도 심각하게 진행될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꼽히는 게 폭염이에요. 온도 상승하고 또 맞물려 돌아가는 게 뭐냐면 가뭄이에요. 지표면에 증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것들이 말라버리죠.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폭염과 가뭄, 홍수 등으로 주요 농작물의 작황이 악화되면서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도가 1도 올라가게 되면은 농작물의 수확량은 3%가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산물의 생산량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그 생산 활동하는 분들은 그만큼 수입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폭염 등으로 각 월의 평균 기온이 1도씨가 오르면 농산물 가격은 2%, 전체 소비자 물가 수준은 0.7%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기후변화의 발생 원인을 보면 화석연료, 석탄, 석유로 대표되는 화석연료를 산업화 이후에 계속 채굴해가지고 그거를 불에 태워서 에너지원을 얻었죠. 그러니까 그때 저장돼 있던 탄소가 땅속 깊은 곳에서 나와서 이제 연소되고 그걸 연소 과정을 거쳐서 공기 중으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누적돼가지고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지구 온난화가 아니고 지구 가열하다, 글로벌 히팅이다. 근데 작년 7월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글로벌 보일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끓는 지구라는 거죠. 지구 열탕화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온도 상승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후 위기는 세계 경제 포럼의 주요 의제이기도 한데요. As climate breakdown begins, countries remain hell-bent on raising emissions. The phase-out of fossil fuels is essential and inevitable. Let's hope it doesn't come too late.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당시 지구 기온 상승 제한선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소극적인 대응으로 지구 온난화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탄소 고배출 산업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량으로는 세계 7위, 1인당 기준으로는 세계 6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50년을 목표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탄소의 배출량은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이 탄소 중립. 이렇게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입니다. 그 이유는 나무가 탄소 흡수원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나무는 어떻게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걸까요? 나무는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를 몸속의 가지나 줄기, 뿌리에 몸속의 탄소의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목재 수확 이후에도 목재 제품의 형태로
제품의 수명 동안 지속적으로 탄소를 고정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토의 63%가 산림인 우리나라. 나무를 이용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에는 유리하지 않을까요? 경기도의 한 목재 유통센터입니다. 이 나무는 우리나라 낙엽송입니다. 낙엽송으로 60년생 됐는데 이 숫자로 50이라고 표기된 거는 이 나무의 직경입니다. 대부분 낙엽송 같은 경우는 건축재로 100% 쓰이고 있습니다. 나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뒤 산소를 내보내고 줄기, 가지, 잎, 뿌리에 탄소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수확한 이후에도 건축물, 가구 등의 재료로 이용돼 탄소를 계속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무 낙엽송을 통해서 부산물로 만든 목재 펠릿이라고 합니다. 석유라든지 경유라든지 떼게 되면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잖아요.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이 목재는 천연 원료이기 때문에 냄새도 장작불 냄새처럼 구수하고 좋고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친환경 연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973년 시작된 한국의 국토 녹화 사업. 황량하던 땅이 울창한 숲으로 변하기까지 약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국민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현재 산에 있는 나무는 1970년대 초 대비 15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우리 숲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는 42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훌륭한 경제적 자원인 산림. 그런데 한국의 국산 목재 자급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목재는 현재 100%로 봤을 때 한 15% 정도 자급률이 있고요. 8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이 적고 자기들이 쓰는 목재를 다 쓰고 외국으로 수출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림 육성단지라고 해서 목재 생산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 대상 면적이 202만 헥타입니다. 전체 우리나라 산림이 630만 헥타이기 때문에 거기에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림 면적이나 잎목 축적량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국산 목재 자급률은 15%뿐. 나머지 80% 이상을 수입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목재 자급률이 50% 이상. 일본의 경우에도 40%.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현저하게 낮은 건데요. 현재 국산 목재의 수급이 저조한 이유는 바로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으로 형성하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 바로 임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무의 수송이나 산림의 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임도, 즉 길의 조성이 시급하다는 건데요. 해외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임도는 현저히 부족한 상태. 이러다 보니 풍부한 산림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산 목재의 자급률이 턱없이 부족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나무를 베면은 안 된다. 그 나무를 베서는 그 자체가 환경에 대한 훼손이고 그리고 산림에 대한 훼손이라는 생각 자체, 고정관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보실 때 오랫동안 우거진 숲이 어느 날 갑자기 숲이 없어지고 황량하고 이렇게 바뀌니까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자리에 다시 저희가 나무를 심게 돼 있고요. 나무가 자라서 10년 정도 육성할 수 있는 그 기간들이 국민들한테 보기에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시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목재를 생산해서 목재 자원을 활용하고 또 수입을 대체하고 생태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따져본다면 친환경적인 벌채는 장려해야만 한다는 것. 하지만 벌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성된 산림은 대부분 1970년에서 80년대에 일제 조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산림의 나이가
31년에서 50년 수준으로 70% 이상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숲과 나무는 다른 생물과 같이 어릴 때 생장이 왕성하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생장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림은 탄소 흡수량이 줄어드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림은 20에서 30년 사이 가장 탄소 흡수량이 왕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적절한 시기에 벌채해서 수입에 의존하는 양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라든가 또 어떤 다른 큰 위기가 있을 때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다 보면 자체 대체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기감도 사실상 있는 거고요.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에 따른 그 문제에 있어서도 국산 목재만 이용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재 산업이 건축 부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우리의 인식들과 주거 문화에 대한 것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로 안정성과 탄소 중립의 효과성을 인정받는 목조 건축물. 현재 국내 최고 높이인 영주의 목조 건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지어졌습니다. 목조지만 콘크리트보다 내화, 내진, 차음, 단열 등을 더 뛰어나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현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돌봄센터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요즘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는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아이들이 그 정서적인 면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여서 또 이용하는 아이들도 또한 이용하는 어머님들도 굉장히 만족해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곳은 상주를 원하는 직원들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주거 공간으로도 여느 가정집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나무에서 오는 좋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고 그다음에 목조 건물이라서 층간소음을 되게 걱정을 했는데 층간소음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따뜻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붕괴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벌채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어쩌면 지금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